네, 이곳은 대학로에 위치한 한모습 문학관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전통 한옥인데요. 정말 아늑합니다. 이렇게 아늑한 이곳에서 오늘 두 분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나는 더 단순하게 살고 싶다. 언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차나 비행기, 고속버스, 뭐든 타고 싶고 세상에는 참 탈 것도 많다. 어제 나는 천변을 걷다 외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봤다. 천변을 걷다 보면 우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되는데 물가의 어두운 돌 위에 앉아 소리내어 우는 사람을 마주칠 때면 흉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깨름칙하다. 천변뿐 아니라 요즘 부쩍 자주 지하철 플랫폼이나 놀이터 벤치,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며칠 전에는 카페에서 울고 있는 남자를 봤다. 그 남자는 맵고 뜨거운 걸 입안에 머금고 있어서 참는 듯이,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남자 입안에는 매운 것도 뜨거운 것도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알 것 같았다. 대낮에 카페에서 주차할 수 없고 주차할 필요가 없는 그 남자는 세상 어떤 이유에도 관심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이다. 그 남자는 슬픔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을 만큼 그 슬픔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슬픈,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킨다 해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그 남자는 생활에서 작은 만족감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남자에게 가족이란, 사회란 무엇일까? 허울뿐이거나 환상에 가까운 것 아닐까? 아무튼 다 필요가 없고 그 남자에게는 자기 자신조차 필요 없었다. 그 남자는 울다가 컥컥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 남자는 카페의 전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었는데 이런 고백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 카페에 그렇게 큰 거울이, 공장을 개조한 그 큰 카페에 그렇게 큰 거울과 내가, 나와 내 주위에 철제 테이블과 의자, 멀찍이 떨어진 사람 몇과 공간을 웅웅 울리는 끊임없는 소리. 나는 다 울고 난 후에 얼얼해진 안면을 느끼기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나를 멍하니 쳐다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카페의 무겁고 커다란 철제 문을 밖으로 밀고 나와 눈이 부셨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믿음이 생길까? 왜 눈이 부실까? 해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신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풀리고 만다. 자연이, 공연이. 잉어, 말, 개, 고릴라. 며칠 연속 동물이 나오는 꿈을 꿨다. 내 얼굴 정면에서 잉어가 입을 벌렸다. 잉어 입안에 또 다른 잉어 대가리가 있었다. 눈이 마주쳤던가? 눈도 깜빡 안 했던 것 같은데 코에 닿을 것처럼 내 앞에서 입을 벌린 잉어 대가리와 어제, 그제, 말, 개, 고릴라 징그럽게 내 가까이에 있는 것들. 요 며칠은 아침마다 해몽을 검색했다. 어쩌면 길몽일지 모르겠다고. 내가 간밤에 좋은 꿈을 꾼 것이라면 나는 오늘 뭐가 될 수 있을까? 밤마다 오늘이 뭣도 아닌 그냥 오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밤이 되면 오늘의 운세를 검색했다. 입력칸에 내 생년월일을 입력했다. 오늘의 운세 제목은 일수불태. 오늘의 운세 내용은 언행을 조심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것.
잠들기 전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마그네슘 캡슐을 찾아 먹었다.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잠이 드는 건 아니었다. 커피를 끊어야 할까? 인연을 끊겠다. 으름장을 놓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제발 그래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건 현실성이 없잖아. 어떻게 인연을 끊어? 제3자에게 첨언을 듣기도 했었다. 네가 뭘 알아? 눈빛과 턱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던 날들이 있었다. 매일 새로운 화가 매일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다. 가끔 너무 꽉 담은 턱이 아프고 그 안에 혀가 불편했다. 혀가 불편하다니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어떻게든 왜 태어나서 이런 개같은 수모들을 반복해 겪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을 학습해야 할까? 갑자기 원망감이 솟기도 했다. 거실에 머무는 동안 어느 방 안에서 연이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에 나 말고 3명이 더 있다.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도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불현듯 깨우쳐지는 것이었다. 이 집에는 3개의 방, 욕실 하나가 있다. 동거인 셋 중 하나는 나와 11년째 알고 지내는 지인 A이다. 그러니까 나의 동거인은 A와 A 외 둘이다. 둘은 친형제 사이로 몇 살 터울인지는 모르겠다. 형제 둘 다 목소리가 크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았다. 3개월 전쯤 A가 그 형제와 함께 지낼 것을 제안했을 때 반대할 큰 이유가 없었고 반대를 할 입장도 아니었다. 이 집은 A의 집이었다. 마그네슘을 삼킨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A의 한숨소리를 들었다. 한숨소리가 끝나자 칵, 퇴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A가 침을 뱉는 것이었다. 가장 손쉽게 액땜을 하는 방법이 침을 뱉는 것이라고 A는 믿고 있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A는 아직까지 완전한 이혼을 하지 못해 불만이었다. 아마 내가 모르는 A의 불안은 더 많을 테고 나는 침실로 돌아가 불을 끄고 누워 몇 년 전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아직 네 생일을 기억해. 2년 전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번호는 모르는 것이었다. 발신자는 아마 내가 그 번호를 기억하리라 생각했을 수 있다. 혹은 잘못 도착한 메시지일 수 있었다. 광고이거나 사기성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났고 그 번호로 다시 온 연락은 없다. 가끔 그 번호가 떠오르고는 한다. 나는 그 번호를 외울 지경으로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고 메시지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너무 구체적인 공상이 있기도 했다. 대낮에 창이 큰 카페는 밝고 끝없이 노래가 흘렀던가? 너무 분명한 그걸 슬픔이나 분노라고 부르지 않아야겠다. 미안하지만 소리치고 있었다. 저런 말버릇은 언제부터였을지. 나라고 이럴 줄 알았냐고. 나라고 뭐. 미안하지만. 동거인 중 형제 둘이 거실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나는 방을 나서지 않기로 했다. 침대에 누른 채로 벽을 보다가 오늘의 운세를 검색했다. 님이 개씹. 운세 제목은 아니었고 방 밖에 형제 중 누군가 뱉은 말이었다. 밖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고 그 다음엔 정적이 흘렀다. 방 밖을 나갈 아무런 흥미가 일지 않았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나는 더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어느 블로그에서 쉽지 않다라는 오타를 본 적이 있다. 나는 화면을 캡처하고
한참을 재미있어 했다. 블로그 글 맥락으로는 쉽지 않다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정말 도대체가 쉽지 않다.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 세상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늘이 저절로 해결해 주는 일도 없다. 빚은 갚아지겠지만 시간이 흐른 뒷일일 것이다. 시간이 곧 법이고 밥이다. 빚 갚고 죽은 귀신이 더 때깔도 좋단 말인가? 세상사 정말 쉽지 않다. 오타가 포함된 블로그의 몇 문장 아래에 산 사이에 올라오는 태양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뭘 검색하다가 어떤 경로로 쉽지 않다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는 잊은 채였다. 건조하고 뜨거워진 눈을 비볐다. 블로그에서 발견한 오타에 감동해 웃던 나는 갑자기 회의감이 들어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다. 마그네슘 과복용 부작용일지. 요즘 나는 순식간에 뒤집히는 내 감정을 종잡을 수 없었다. 여러 쉽지 않은 혹은 싶은 생각들과 불쑥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들. 나는 내 감정이나 욕망이 당혹스럽고 때로는 너무 과장되게 느껴져 거북했다. 너 내 꿈 살래? 내가 A에게 물었다. 무슨 꿈인데? A가 내게 물었다. 나는 잉어 대가리, 말, 개, 고릴라 꿈을 이야기했다. 그런 꿈을 사라고? A가 인상을 썼다. 응. 내가 대답했다. 개꿈 같은데? A가 말했다. 개꿈이라도 너 지금 힘들잖아. 내가 말했다. 허허. 네 꿈 사면 진짜 나아지려나? A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침을 모아 휴지에 뱉었고 그게 날 향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A는 내 꿈을 사지 않았다. 나도 정말 꿈을 팔거나 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생각을 또 하고 있었다. A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꽤 오랜 시간 칵칵 침을 모아 뱉었다. A에게 하늘을 보고 침을 뱉어보라 말해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A의 침이 하늘 끝까지 가 닿을지도 모르고 또 세상사 정말 쉽지 않으니. A와 형제, 나는 식탁에 앉아 각자의 영어 타자 최고 타수가 몇 나오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신기하게도 나의 영타 속도를 알고 있었고 어째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지만 어쨌거나 알고 있기에 대답했다. 160. 꽤 느리네. 실망인데? A가 말했다. 형제의 영어 타자 최고 타수는 각각 450, 300 정도라고. 형제는 곧 이 집을 떠난다고 했다. 둘은 오래 머물 것처럼 이 집에 들어왔는데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떠나다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와 형제 A는 거실 나무 식탁 위에 브루스타를 올려놓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중이었다. 다 같이 일요일 저녁에 이 집에서 고기를 먹을 것. 누구의 제안이었을까? 아마 A의 생각 아니었을까? 베란다 창은 얼마 전 형제 중 누군가 깨 부숴놨고 그래서 고기를 굽는 동안 환기가 잘 됐다. 돼지고기를 굽는 동안 베란다 밖 맑은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비바람이 가끔 천둥 번개가 내리치기도 했다.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자르던 A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때문에 형제가 이 집을 떠나는 건 아니라고. 모든 일이 시간이 지나면 차차 정리가 되고 아마 이 집도 그리 어렵지 않게 지켜낼 수 있으리라 A는 말했다. 오늘 고기가 좋네. 끝에는 그렇게 덧붙였다. 아, 그런데 너희는 몇 살이야? 내가 형제에게 물었다. 나이도 몰라? A가 말했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아, 네. 전 34이고요.
이 친구는 33입니다. 둘 중 형으로 보이는 형이 대답했다. 그래, 아주 어리지는 않구나. 내가 말했다. 아직 어리지. 우리 같진 않지. A가 말했다. 형제는 함께 건설 사무소에서 일을 한다는데 A가 한때 그 둘의 사수였다고 했다. 우리도 사연이 아주 많아요. 하하하하. A가 웃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A가 웃음을 멈췄고 너희는 왜 그렇게 싸워? 내가 형제에게 물었다. 아, 혈겨린 친구들이잖아. A가 대답했다. 저는 요즘 타로 배우고 있어요. 형제 중 동생이 말했다. 타로 카드를 늘 가지고 다니는지 내가 묻자 동생은 주머니에서 카드 뭉치를 곧바로 꺼내었고 그럼요. 근심 없는 얼굴로 동생이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동생은 카드를 이렇게 저렇게 섞고 또 한 손에서 가지고 노는 듯 잡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그런 순간에도 우울감이 치달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는데 참고 있기 때문이었는지 가슴 언저리에 답답함을 느꼈다. 네 쪽으로 연기가 다 가는 것 같네. 많이 괴로워? A가 나에게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A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아내가 몇 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나와 형제에게 통화 목록을 보여주었다. 왜 보여주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A가 좀 취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A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은 2년 전 A가 아내와 별거를 시작한 그 시기였다. A는 내가 이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만으로도 나는 A에게 무척 감사함을 느낀다. A와 나는 11년 전 함께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고 그뿐이었다. 인연이라니. 그래도 선생님은 굉장히 사색적이신 것 같아요. 저희와는 결이 다르신 분 같아요. 타로를 배운다는 동생이 내게 말했다. 고마워. 내가 대답했다. 선생님 혹시 가끔 흉통 느끼세요? 동생이 내게 또 물었고 나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타로를 배우면 어떤 통증을 느끼는지 그런 것도 맞출 수 있는 거야? 내가 묻자 동생은 그건 아니라며 손을 내저었다. 그 밖에도 동생은 나에게 휴가지로 산이 좋은지 바다가 좋은지 선호하는 계절, 별자리와 혈액형을 물어왔다. 나는 대답했다. 산보다는 바다가 봄과 여름이 계자리이며 O형이라고. 선생님, 미련이 많은 성격이시죠? 불면증도 좀 있으시고요. 동생이라는 녀석이 씩 웃으며 말했다. 그랬던가? 나는 내 미련들에 대해서 떠올려야 했다. 고기 굽는 연기는 정말 내 쪽으로만 왔다. 걔 진짜 아나무인이야. 모텔도 무인 모텔만 다닐 거야. A가 말했다. 34, 33 형제가 웃고 무인 모텔이라고 알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갈 때마다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을 봤어요. 형제 중 형이라는 자가 말했다. 아니 그럼 무인이 아니잖아. A가 호통치듯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인 거죠. 형제 중 동생이 말했다. 먹이사슬 맨 꼭대기가 사람이잖아. 형제 중 형이 말했다. 꼭대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떨어지면 대가리부터 박는다. A가 말했다. 나는 내가 미련한 성격인지 어쩐지 계속해서 생각해보다가 진저리가 났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정말 고기 굽는 연기에 눈물이 흘렀다. 식탁의 모든 것을 먹고 술, 쌈장이며 상추까지 남은 것이 없었다. 선생님도 비트코인 하세요? 타로 동생이 내게 물었다. 너 그런데 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 내가 되물었다. 저는 슈퍼 사장님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동생은 그렇게 대답했다. 화성 가자. A가 불쾌한 얼굴로 큰 목소리를 냈다. 가자 가자. 형제가 함께 외쳤다. 넌 남이 아냐. 내 안에 있어. A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넌 남이 아냐. 내 안에 있어. 이 노래 가사를 듣자 내 생일을 기억한다던 2년 전 문자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다. 내 생일을 기억해줄 사람은
사실 없다. 왜 없을까? 6시부터 시작된 식사는 새벽 1시쯤 끝이 났고 나는 취하지 않았다. 그날 밤에 나는 침대에 누워 결이 다르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했다. 결이라는 말이 생소하기도 했고 결은 무슨 결이라는 건지 와닿지가 않았다. 형제라는 저 친구들을 앞으로 내 인생에 또 볼 일이 있을까? 피곤했는지 어렵지 않게 잠이 들었다. 자는 동안 내내 꿈을 꾼 게 아닐까? 꿈은 어렵고 길었다. 꿈에서 어떤 남자의 인터뷰 답변일지 연설일지 그것부터 듣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든 화성에 갈 수 있지요. 우리가 향하는 그곳이 화성이라고 믿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탑승한 이동체가 우주선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요. 착석할 자리가 있는 이동체에 탑승한 우리는 난생 처음 생소한 중력을 느끼고 비장한 마음으로 안전벨트를 잠그겠지요. 출발하기 직전에 심장박동, 튕겨져 나갈 것 같은 속도감, 기절할 수도 있겠지요. 앉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창은 너무 어둡다가 한순간 지나치게 현란해지겠지요. 착륙 전에는 안내 음성이 들려오고 아마 그 음성이 한국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무겁고 거친 진동으로 착륙한 그곳이 가까운 이국이거나 지구 안의 어떤 섬, 갯벌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넓고 넓은 어느 공사장이라면요. 우리가 도착한 그곳이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갯벌, 섬, 공사장이라 해도 만에 하나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곳을 화성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거기는 화성입니다. 무지한 상태로는 무엇이든 믿을 수 있습니다. 무지의 무지. 경향성만이 남아 각자의 관심사를 향해 답을 내리고 믿게 마련이지요. 화성에 도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화성에 도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답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경향성으로서의 답이 이미 내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가상이라는 것이지요. 가상화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화폐라는 것이지요. 가상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가상이야말로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화폐의 본질은 무엇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실이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해야겠죠. 누군가는 성실한 성공을, 누군가는 불성실한 성공을, 그렇게 이 세상이 다양성으로 채워져야 마땅하겠죠. 다양성이 이 시대의 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시대는 진리가 단 하나인 세상이 아닙니다. 관심사, 경향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은 무엇인가요?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죠. 파랑을 설명해 주세요. 새 소리이거나 피리 소리입니다. 도덕은 어디에 있나요? 감정에서 도덕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나는 이 꿈이 이제 좀 끝나기를 기다리다 바람대로 잠에서 깨었다. 형제는 이 집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 거실의 빈 식탁을 보며 생각했다. 그날 밤 식탁에서 많은 말이 오갔던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베란다 창이 아직 깨져 있었다. A는 새 유리로 교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창틀에 남아있는 날카로운 유리 가장자리에 청록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깨진 베란다 창을 볼 때마다 불안함을 느꼈고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베란다 유리 여기까지 올리려면 사다리차 불러야 돼. 엘리베이터에는 통으로 저만한 유리가 못 들어가. 사다리차 그 값이 얼만 줄 알아? 결코 유리가 비싼 게 아니야. 유리는 비쌀 이유가 없지. 널리고 널린 게 유리인데. A가 말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집에서 A와 살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던가? 나는 내 명의에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왜 설명하고 싶지 않을까 모든 것을. 나는 나에게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내야 하는데 쉽지 않고 나는 나에게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A의 집에서 충분히 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생활을 긴 휴가로 여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휴가다운 휴가를 원한다. 태풍일지 장마일지 비가 연이어지고 도통 그치질 않았다. 하늘이 무겁고 어둡게 흐르고 태풍이나 장마 탓에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여름에 나는 태풍이 한참이던 그때 해변 펜션에 머무르며 테라스에서 몰아치는 파도를 내려다보았다. 파도가, 바다가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어쨌든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깨우치고 A와 상의를 할 일은 아니었다. 그저 내 결정과 실행이면 될 일이었다. 이 집의 내 집은 고작 박스 하나가 될까? 그러나 막상 짐을 쌀 생각을 하니 허기가 졌다. 나는 냉장고 앞으로 갔다. 먹을 것이라고는 우유밖에 없었다.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우유였다. 형제 중 누가 사다 놓은 것이었다. A와 나 둘만 지낼 때는 냉장고에 우유가 있었던 적이 없다. 형제가 들어온 후로 냉장고에 늘 우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무리일 것 같다. 며칠 전에 카페에서 왜 울어야 했던 것일까? 나는 돌이켜 생각했다. 그 크고 밝은 카페 안에 노래가 흐르긴 했지만 가사가 들린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뭉개져 웅성거렸다. 어떤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나에게 일행은 없었다. 나는 아마 그날도 휴가를 떠날 작정으로 집을 나섰던 것 같다. 나는 지친 것 같았다. 무엇에? 무엇이든 나를 지치게 했다. 카페의 소음과 빛, 커피 안에 얼음을 씹는 일, 걷거나 멈추는 일,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끼니를 챙기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허기, 잠들면 꿈을 꿔야 하는 것, 잠드는 것,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일과에 나는 지쳤다. 병일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카페에 앉아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들을 지우고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지웠다. 사진첩에는 2000장의 사진이 있었다. 5년 동안의 것이었다. 2000장이나 있다니. 뭘 찍었는지 그리 궁금하진 않았지만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 대충 훑어보며 삭제했다. 나쁜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삭제는 기분 전환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고 삭발까지 해보는 건 어떨지 충동이 들었다. 어제 내 생일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날. 어제는 내 생일이었고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가능한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욕망에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한 외면은 불가능했다. 언제든 내가 내 생각에 발목이 잡히고 말려드는 기분이다. 기분과 생각을 구분할 수 없고 나에게는 그게 뭐든 구분하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상쾌한 일이다. A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거의 늘 하는 말마다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그의 가정사, 개인사에 대해서 나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집에 머무른다는 부채감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다. A의 말을 들으며 그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작 A 자신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갈 건데? A가 내게 물었다. 제주도? 나는 대답했다. 좋은 데 가네. 잘 다녀와. A가 말했다. 제주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행기가 뜨겠어 이 날씨에? A가 베란다 창을 향해 까닭이는 턱짓을 했다. 내다 보이는 밖, 검은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넌 휴가가 언제야? 내가 A에게 물었다.
나야 언제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지. A가 대답했다. 너한테 줄 행운석 두고 갔다던데. A는 형제가 머무르던 방에 북박이장을 열어보라 말했다. 행운석? 그건 또 뭘까? 나는 궁금한 마음에 형제가 머무르던 방으로 곧장 향했다. 그 방의 북박이장을 열어보니 거기에 정말 돌 하나가 있었다. 흰색에 꽉 쥐어도 아프지 않은 몽돌이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였다. 나는 열린 장롱 앞에서 주먹 안에는 돌을 쥔 채로 잠깐 서 있었다. 이런 이벤트는 그 동생이라는 사람의 취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나는 그의 취미에 동원된 새로운 하나의 도구일 수 있었다. 아무래나 상관없지. 나는 핸드폰과 지갑, 흰 돌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잘 다녀와. A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정말 혼잣말이었는지도 모른다. A의 등 뒤로 깨진 베란다 창유리와 어두운 밖이 보였다. 거리로 나왔을 때 비바람이 사나웠다. 쏟아지는 빗소리와 비를 밟는 도로의 차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걷다가 멈춰 고개를 들어보기도 했다. 비를 맞는 얼굴이 따가웠다. 빗속에서 여름이 뭐야? 묻는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여름이 뭐냐고? 그건 세상 모든 만물 우주에는 계절이라는 게 있어. 그런 대답이 들려오기도 했다.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여름이 뭐야? 다시 물어오는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다.